예종이 즉위한 지 겨우 14개월, 아직 25의 젊은 나이였던 그가 갑작스럽게 승하하며 궁궐 안팎에는 충격과 혼란이 엄습했습니다. 예종의 마지막 숨결이 끊어지자마자 조정의 중신들은 급하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한명회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55의 나이에 접어든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조선 정치의 한복판에서 권력의 흐름을 읽어내며 살아온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세조를 도와 단종을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그의 손에는 이미 정난공신, 좌익공신의 공훈이 새겨져 있었고 예종 치세에도 익대공신으로 책봉되어 조정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한명회는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이 하루에 달려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예종에게는 아직 어린 아들이 있었지만 조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성인이 된 왕족이 즉위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승서열로는 3위에 불과했던 성종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에게는 성종이 단순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종은 바로 자신의 넷째 딸과 혼인한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한명회는 이미 셋째 딸을 예종의 비인 장순왕후로 들여보낸 바 있었고 이제 넷째 딸 역시 차기 왕의 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두 딸을 연이어 왕비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권력의 집중을 의미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정치적 협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중신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성종 즉위의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예종의 어린 아들보다는 이미 성인이 되어 국정을 처리할 수 있는 성종이 더 적합하다는 논리, 그리고 정희왕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명분이 차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정희왕후 역시 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조의 비이자 예종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어린 손자보다는 조카인 성종을 지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명회의 정치적 계산과 정희왕후의 의중이 맞아떨어지면서 성종 즉위는 급속도로 현실화되어 갔습니다. 그날 오후 예종이 승하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성종이 창덕궁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계승 서열 3위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조선의 9번째 왕이 되는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성종은 당시 겨우 12살에 불과했지만 한명회와 정희왕후를 비롯한 조정 중신들의 지지 아래 왕좌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이날의 성공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제 그는 두 딸을 연이어 왕비로 둔 특별한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 어린 성종을 뒤에서 보좌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넷째 딸은 곧 공해왕후가 되어 성종의 곁을 지킬 것이었고 한명회는 두 번째로 왕의 장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승리가 한명회에게 영원한 권력을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린 성종이 성장하면서 점차 자신만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한명회와 성종 사이에는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469년 11월 28일 그날만큼은 한명회의 정치적 계산이 완벽하게 들어맞은 하루였습니다. 계승 서열 3위였던 성종을 왕위에 올려놓으며 한명회는 자신의 권력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한명회가 계승 서열 3위였던 성종을 왕위에 올려놓은 것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미 두 딸을 통해 왕실과 깊이 연결된 그의 치밀한 혈연 정치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시작된 지 80여 년이 흘러가는 동안 이토록 완벽하게 왕실 혈통과 연결된 신하는 없었습니다. 셋째 딸이 예종의 왕비 장순왕후가 되었을 때 한명회는 이미 한 번 왕의 장인이라는 지위를 경험했습니다. 예종이 즉위한 지 1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 권력의 달콤함은 짧게 끝나는 듯 했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욱 놀라운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넷째 딸 역시 왕실로 들어가 성종의 왕비 공해왕후가 되면서 한명회는 2대에 걸쳐 왕의 장인이라는 전무후무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궁궐의 깊은 내전에서 두 딸이 왕비의 옥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한명회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이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왕실의 혈통이 자신의 피와 섞이면서 그는 단순한 신하를 넘어서 왕실의 일원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해왕후의 뱃속에서 자라날 왕자들과 공주들은 모두 한명회의 외손자이자 외손녀가 될 터였습니다. 조정의 다른 대신들이 한명회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경외심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하고 많은 공을 세운다 해도 왕의 장인이라는 지위만큼 확고하고 절대적인 권력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명회가 조정에서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그 목소리에는 왕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하가 아니라 왕실의 어른이었고 왕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찰의 공신에 책봉되었고 영의정까지 올랐던 한명회의 이력서는 이미 충분히 화려했지만 두 딸을 통한 왕실과의 혈연 관계는 그의 권력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정난공신, 좌익공신, 익대공신, 좌리공신이라는 화려한 공신 칭호들도 왕의 장인이라는 지위 앞에서는 색이 바래 보였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혈연이라는 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궐 안팎에서 한명회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그의 비위를 맞추려는 관리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명회의 저택으로 향하는 길에는 언제나 권력의 냄새를 쫓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명회를 통해 왕실과 연결되기를 꿈꾸었고 한명회 역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갔습니다. 성종이 아직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한명회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왕이 정치적으로 성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한명회는 왕실의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자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정의 대신이 아니라 왕실을 지키는 수호자였고 성종의 정치적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두 딸을 통해 쌓아올린 이 완벽한 권력 구조는 한명회에게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왕의 노여움을 사면 언제든 실각할 수 있었지만 한명회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혈연이라는 끈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훨씬 강하고 지속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완벽해 보였던 권력 구조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어린 왕은 점차 자신만의 생각과 의지를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한명회가 그토록 믿었던 혈연이라는 끈도 정치적 현실 앞에서 그 힘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1469년 11월 28일 조선의 궁궐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 성종이 왕좌에 앉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이라는 형태로 행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렴청정의 뒤편에는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한명회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왕후는 세조의 왕비로서 어린 손자 성종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여성인 그녀가 직접 모든 정무를 처리할 수는 없었고
자연스럽게 조정의 원로 대신들과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명회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신이나 대신이 아니라 성종의 장인이자 정희 왕후에게는 사돈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궐 안팎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질 때마다 한명회의 의견은 무게감을 가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정희 왕후가 수렴 청정을 하는 동안 실제로는 한명회를 비롯한 원상들이 국정의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원상제도란 어린 임금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였지만 한명회에게는 자신의 영향력을 공식화할 수 있는 완벽한 통로였습니다. 이 시기 한명회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영의정의 지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왕의 장인이라는 혈연적 유대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어떤 일도 그의 동의 없이는 결정되기 어려웠고 인사권에서부터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왕처럼 한명회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일상은 한명회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성종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왕의 교육과 성장 과정에서도 한명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린 성종이 배우는 경전의 선택부터 시작해서 그가 만나는 신하들, 그가 듣는 정치적 견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한명회라는 거대한 필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도 한명회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대신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한명회의 생각을 살폈고 그의 의중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명회 자신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견고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절 한명회의 저택은 마치 또 하나의 궁궐과 같았습니다. 관리들이 드나들고 중요한 상의가 이루어지며 때로는 공식적인 궁궐보다 더 많은 정치적 논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명회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서 조정의 분위기를 읽어내려 했고 그의 기분과 의견은 곧바로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대적 권력의 시기에도 한명회는 나름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정희 왕후와 어린 성종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충실한 신하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정의 모든 흐름을 자신의 손안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종은 점차 성장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그는 청소년이 되었고 왕으로서의 자의식도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희 왕후의 수렴 청정이 계속되고 있었고 한명회의 권력 구조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성종 자신도 아직은 이런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이 시기를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완성하는 기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권력 구조가 성종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혈연 관계라는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는 한, 그리고 자신이 성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은인이라는 사실이 있는 한, 이 권력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476년이 다가오면서 성종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관례상 이제 친정을 시작할 나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이런 변화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기른 어린 왕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 자신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올린 권력의 토대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명회가 그토록 확신했던 권력의 영속성은 곧
전혀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천사 176년 조선 왕조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살이 된 성종이 드디어 친정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의왕후의 수렴청정 아래에서 성장한 젊은 임금은 이제 직접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복궁의 사정전에서 열린 조정회의는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성종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수렴청정의 철회와 함께 원상제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원상제란 어린 임금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중신들이 정치의 실권을 행사하는 제도였는데 이는 곧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파 원로들의 기득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명회에게 이러한 성종의 결정은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위이자 자신이 왕위에 올려준 성종이 이제 자신에게서 멀어지려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한명회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난 7년간 자신이 쌓아올린 정치적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조정의 중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명회는 성종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수렴청정의 갑작스러운 철회가 국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좀 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명회의 발언 뒤에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속내가 숨어 있음을 성종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성종과 한명회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종은 한명회의 반대를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했고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젊은 임금의 마음속에서는 장인에 대한 존경과 왕으로서의 자존심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명회는 나를 믿지 못한다는 뜻인가라는 성종의 분노 섞인 말이 조정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한마디는 두 사람 관계의 본질적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성종은 한명회의 보호를 받는 어린 왕이 아니었고 한명회 역시 왕의 절대적 신뢰를 받는 충신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신하들은 성종과 한명회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감지하고 각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한명회의 권세 아래에서 정치를 해온 많은 이들이 이제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두 딸이 각각 예종과 성종의 왕비가 된 상황에서 설마 성종이 자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친정을 시작하면서 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훈구파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 보다 균형 잡힌 정치 체제를 구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종의 의도는 한명회로 대표되는 기존 권력층에게는 위협적인 신호였습니다. 원상제 폐지는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성종이 더 이상 훈구파 원로들의 후견을 받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특히 한명회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특권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조정 내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읽어내는 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종의 새로운 정치적 비전에 동조하며 한명회로 대표되는 기존 세력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무게중심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명회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권력의 영속성은 성종의 친정선언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 쌓아올린 정치적 토대가 예상보다 훨씬 취약했음을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1476년의 이 첫 번째 충돌은 앞으로 벌어질 더 큰 갈등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성종과 한명회 사이의 관계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고 조선 정치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성종의 친정이 시작되자 조선의 정치 지형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의 젊은 임금은 단순히 수렴청정의 종료만을 선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훈구파가 독점해온 조정의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파 대신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이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을 때 성종은 이미 새로운 인재들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이 향한 곳은 김종직이라는 학자와 그의 문화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정치 세력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관직에 오른 경험은 적었지만 깊은 학문적 소양과 참신한 정치적 견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종직의 문화에서 공부한 젊은 학자들은 하나둘씩 성종의 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훈구파처럼 무력으로 왕권을 세운 공신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유교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올바른 정치에 대한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종에게는 바로 이런 인재들이 필요했습니다. 기존 권력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인파라고 불리게 될 이들의 등장은 조선 정치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새로운 얼굴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정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세력이었습니다. 훈구파가 왕권 강화를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선호했다면 살인파는 유교적 이상과 도덕적 완성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정책 노선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성종은 이들을 조정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관직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중요한 자리들을 맡겼습니다. 한명회와 같은 기존 권력자들이 이런 변화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임금이 잠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단순한 실험이 아님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살인파 인사들의 등용은 단계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성종의 기대에 부응하며 새로운 정치 문화를 조정에 심어 나갔습니다. 문학과 학문을 중시하고 도덕적 완성을 정치의 기초로 여기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성종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젊은 임금에게는 이들이야말로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할 파트너로 보였습니다. 한명회는 이런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세워 올린 권력 구조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종이 단순히 친정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종류의 정치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는 한명회와 같은 훈구파 원로들에게는 생존의 위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살인파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훈구파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아졌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은 점점 더 살인파 인사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흐름처럼 조선 조정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인사 정책에서 이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새로 임명되는 관리들 중 상당수가 살인파 출신이거나 그들과 가까운 인물들이었습니다. 기존의 훈구파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요직들에도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교체를 넘어서는 의미였습니다. 조선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명회 같은 훈구파 거물들은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성종의 정치적 신임을 받는 새로운 세력들 앞에서 그들의 발언권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한명회에게 특히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성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장본인이자 왕의 장인이라는 특별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력은 날로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권력 구조의 변화는 조선 사회 전반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학문을 숭상하고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살인파의 가치관이 조정을 통해 사회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력과 권모 술수보다는 학식과 덕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정치 문화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성종의 친정이 시작된 지 5년이 흐른 1481년 한명회와 성종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조정의 실권은 젊은 살인파 관료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한때 조선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였던 한명회는 점차 과거의 인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는 여전히 자신이 성종의 장인이며 성종을 왕위에 올린 공신이라는 자부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명나라에서 사신이 조선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교는 조선에게 있어 생존의 문제였고 명나라 사신의 접대는 국가의 위신이 걸린 중대한 행사였습니다. 궁중에서는 사신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장식품들이 준비되고 최고급 음식과 술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용과 봉황이 수놓인 차일이었습니다. 이 용봉차일은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장식품으로 명나라 사신에게 조선의 격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이 용봉차일을 자신의 저택에서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성종에게 전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자신의 집에서도 접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행동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용봉차일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고 이를 신하의 집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성종은 한명회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친정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성종은 더 이상 어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권의 존엄성을 지키고 신하와 군주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려 했습니다. 또한 살인파 관료들의 영향으로 예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종에게 한명회의 요청은 더 이상 과거의 공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명회는 성종의 거절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성종을 왕위에 올린 공신이며 성종의 장인이라는 자부심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왕에게 항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한명회는 교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병이 났다며 명나라 사신 접대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왕명 불복종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 접대는 국가의 중대사였고 조정의 최고 원로 중 한 명인 한명회의 참석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자리에 아내의 병환을 핑계로 불참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핑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한명회의 행동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을 왕위에 올린 공신이라는 이유로 왕권에 도전하는 한명회의 모습에서 성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을 느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도 한명회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살인파 관료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한명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성종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명회의 부원군 직첩을 삭탈한다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부원군이라는 직책은 왕의 장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이 직첩이 삭탈당한다는 것은 한명회가 왕실과의 모든 특별한 관계를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의 장인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한때 조선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던 한명회가 완전히 몰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찰에나 공신에 책봉되고 영의정까지 올랐던 그의 화려한 경력도, 두 딸을 왕비로 만든 그의 권세도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이후 자신의 저택인 압구정에 응어하며 조용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영광과 몰락을 되돌아보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압구정이라는 이름은 후에 그 지역의 지명으로 남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절정에서 추락의 나라까지 한명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그 이름은 조선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1481년 압구정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조선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무력과 권모술수로 권력을 잡았던 훈구파의 시대가 끝나가고 학문과 도덕을 바탕으로 한 살인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수령이었습니다. 압구정 사건 이후 한명회의 삶은 깊은 정적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한때 조선 조정을 손바닥 안에 넣고 흔들던 그 거대한 손은 이제 더 이상 권력의 줄을 잡아당길 수 없었습니다. 부원군 직첩을 삭탈당한 그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성종의 장인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과거의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종의 친정이 본격화되면서 조정의 풍경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김종직의 문화생들이 하나둘씩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가져온 새로운 학문적 분위기는 궁궐 안팎을 물들여갔습니다. 훈구파의 거친 무력 정치 대신 유교 경전에 바탕을 둔 도덕 정치가 조선 왕조의 새로운 이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이 만들어낸 왕이 자신의 시대를 끝내고 있음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가 계승서열 3위에 불과했던 성종을 왕좌에 앉혀놓은 것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종은 한명회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장인을 밀어내며 자신만의 정치를 펼쳐나갔습니다. 1485년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반포될 때 한명회는 이미 조선 정치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 법전은 성종이 추구했던 유교 정치의 완성체였습니다. 무력과 권모술수가 아닌 법과 제도로 다스리는 나라의 틀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한명회가 젊은 시절 세조와 함께 꿈꾸었던 강력한 왕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형태였지만 어쩌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치 시스템이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갔고 1487년 성종 18년 한명회는 73세의 나이로 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습니다. 한때 조선 조정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거대한 존재감도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어갔습니다. 성종은 장인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그것은 정치적 동반자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료에 대한 의례적 추모였습니다. 한명회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조선 정치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심어놓은 씨앗들이 예상치 못한 결실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비 윤 씨와의 갈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복잡한 정치적 음모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성종이 1494년 39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한 후 조선 정치는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조정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고 성종 시대에 등용되었던 살인파와 기존의 훈구파 사이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뿌리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한명회의 정치적 유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사화가 일어났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지난 한명회에게도 그 파도가 미쳤습니다. 패비 윤 씨 4.4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그는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무덤에서 파내어진 그의 시신은 참수되었고 관작은 추탈되었습니다. 죽어서까지도 정치적 복수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명회의 무덤이 있던 충청남도 천안 지역의 묘소는 이후 조용한 농촌 마을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한때 조선 조정을 좌지우지했던 거대한 권력자의 흔적은 점차 세월의 먼지 속에 묻혀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지었던 압구정만은 그의 이름을 후세에 전하는 유일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압구정이라는 이름은 세월이 흘러 서울 강남구의 한 동네 이름이 되었습니다. 현대에 번화한 그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지명의 유래를 알고 있을까요? 한명회가 자신의 정치적 위신을 과시하기 위해 지었던 그 정자의 이름이 시대를 초월하여 도시의 일부로 살아남은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조선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한명회와 성종의 관계는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합니다. 권력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다는, 그리고 권력을 만들어준 사람조차도 권력 앞에서는 한낱 도구에 불과할 수 있다는 냉검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한명회가 성종을 왕으로 만든 것은 자신의 권력을 영속화하려는 계산이었지만 결국 그 왕에 의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역설적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순환과 교체는 조선 왕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한명회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의 일부였습니다. 무력과 음모로 권력을 잡았던 시대에서 학문과 도덕으로 다스리려는 시대로의 전환,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치러야 했던 대가였던 것입니다.